원래 2020년 전 세계 모든 인구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게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생각합니다. 아래 상황을 보시면 교실의 형태는 유지하고 있지만 학생은 없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맡고 있는 현실이고요. 우버가 긱경제를 가장 잘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긱경제가 점점 더 발전할 거라는 거죠.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던 시스템에서 나의 가진 재능을 시장에 내놓고 나의 수당을 받는 것이죠. 1차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의 인구는 100년 동안 5배가 증가할 정도로 삶이 풍요로워졌습니다. 그게 사진이든 이미지든 문자든 음성이든 어떤 형태로든 일어납니다. 저기에서 부가가치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왕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깜짝 놀라신 일들이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위대한 생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셀피노믹스의 신동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셀피노믹스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셀피노믹스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은 얘기를 했던 것이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 그 변화를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새로운 현재의 변화를 지나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과거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짚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변화를 어떤 식으로 설명을 드렸냐 하면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에 걸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난 200년 동안의 역사를 가지고 변화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먼저 1차 산업혁명을 보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세기에서 19세기 초반에 기계화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차 산업혁명은 이제 대량 생산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3차 산업혁명은 디지털로 대변되고 그 디지털을 실현시켜 준 것이 컴퓨터와 인터넷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의 역할이 변해왔는가를 알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 돌아와서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서 있는 현재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죠? 소위 말하는 3차 산업혁명이 끝무렵, 어떤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의 초입 또는 이미 4차 산업혁명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3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산업혁명이었죠. 윈도우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스티브 잡스가 내놓은 아이폰이 나오게 되면서 엄청난 속도로 진화를 하게 됐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면서 로봇, 인공지능, 데이터, 빅데이터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 시점에서 새로운 변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산업혁명 얘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를 들고 나왔냐?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1차 산업혁명도 그랬고요. 2차 산업혁명도 그랬고요. 3차 산업혁명도 그랬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맡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서 과연 4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가게 되는 변환점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감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의 사회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술적인 건 아니겠지만 사회적 변혁이 기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3차 산업혁명 중간에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을 돌아가는 과정 중에서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한 번 더 짚어보고 우리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올해 2020년 전 세계 모든 인구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게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과정 중에서도 한쪽 TV 뉴스 프로그램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2019년 말까지만 해도 전혀 우리 머릿속에 없던 것들이 2020년 1월부터 시작해서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뭐 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BCAC,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개념이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때 뭐 예를 들면 3차 산업혁명 때 뭐 윈도우 시스템이 나와서 어떻게 됐다. 뭐 아이폰이 나와서 어떻게 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4차 산업혁명에서는 오히려 그런 기술보다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 현상이 그 기술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로 옮겨가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제가 잠깐 짚어보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코비드 19이라고 하는 전 세계 상황을 그래픽으로 나타낸 건데요. 자, 왜 우리가 코로나를 이렇게 중요하게 보냐, 사회 변환에 있어서 질병으로서 중요하게 보는 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저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사망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기술적 변혁, 그다음에 우리 전체 사회적 변혁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보아야 될 시점은 밑에 보시면 2002년, 2003년에 걸쳐서 일어났던 사스의 사망자가 75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혹독하게 어려움을 겪었던 메르스 사태에도 528명의 사망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2만 8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이 지나고 나면 숫자가 더 늘어나 있겠죠. 이거는 100년 전에 1918년, 뭐 거의 102년 전이니까 100년 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으로 5천만 명이 죽었던 사태와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여러분들 에피소드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누가 이겼거나 누가 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스페인 독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전쟁할 여력조차도 없는 사태가 발생된 게 스페인 독감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태에서 보면 코로나 사태가 아직도 우리가 해결책을 못 찾고 있습니다. 백신도 없고 치료약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난 6개월 동안 1월 달부터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삶에 미친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삶에 미친 영향 중에서 기술의 변혁의 가속화에 미친 영향도 엄청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온라인 세상에서는 이런 학교 캠퍼스를 뛰어넘어서 모든 교수님과 선생님들이 학교 담장 밖에서 그들의 교육을 무한 경쟁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온라인에서 스타 강사라고 불리는 강사들은 연수입이 100억이 넘는 사람들이 절비합니다. 그분들은 어떤 스킬을 가졌길래 그런 수입을 벌어들일까요? 또는 그분들은 어떠한 강의 내용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금 학교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온라인 세상에 가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동안 학교가 교류해야 된다, 오픈해야 된다, 뭐 컨텐츠를 공유해야 된다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학교의 강의는 강의실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라는 것이 학교의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이 얘기는 변혁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이 온라인 강의가 예전에는 가능했을까요? 저는 불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왜? 우리가 이런 강제적으로 상황이 벌어져서 기술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그 기술들은 부차적인 기술로 남아있지 주류 기술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온라인 강의를 우리가 해봄으로 인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이, 전국에 있는 모든 교수님과 모든 선생님들이 다 온라인 세상에서 만나도 가능할 만큼의 우리 통신 인프라가 돼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그 정도로 발달돼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러면 몰랐냐? 모르지 않았지만 사용하지 않았고.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와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일어난 거죠. 자, 그럼 학교만 그러냐? 회사 직장을 한번 보자 이거죠. 우리가 회사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9 to 5, 9 to 6,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근무하고 5시나 6시에 퇴근하는 과정. 월, 화, 수, 목, 금, 주 5일제 근무.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고정 관념이었고 지금까지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로 회사 생활이라는 건 이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2차 산업혁명 때 공장형 노동자들을 길러내고 그 사람들은 9시에 출근해서 5시, 6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하고 그 다음날 다시 출근해서 일을 하는 형태를 우리는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재택근무라는 걸 하게 됐죠. 왜? 할 수 없이.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자, 사무실에 9시에 출근해서 5시, 6시까지 근무하던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재택근무가 옛날에 없었냐? 옛날에 있었습니다. 옛날에 또 있었고 얼마 전까지도 많은 회사들이 재택근무를 실시했지만 재택근무는 주가 아니고 부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오면서 이 주와 부가 뒤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재택근무를 하고 일부 꼭 필요한 직원들만 회사에 출근해서 근무하는 그런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 교육과 똑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게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엄청나다라는 거죠. 전 세계에서 수백 명이 모여서 한꺼번에 회의를 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서로 화상으로 회의를 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저장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같이 공유될 수 있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된 겁니다. 그런 기술이 없었냐? 우리 통신 기술이나 우리 컴퓨터 기술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100% 활용하기보다는 우리는 예전 방식대로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급격히 우리가 그 기술들을 이용하게 되고 그 기술들을 인지하게 되고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그 기술들을 어떻게 더 빨리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사태가 우리 삶에 있어서 커다란 변곡점이 되고 있다. 기술적으로도 커다란 변곡점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와 직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20년 동안 학교에서 배우고 3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는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탠다드라고 생각하는 것은 20년 동안 교육을 받고 30년 동안 그 교육받은 것으로 직업 생활을 하고 은퇴한 뒤에 여생을 마감하는 그런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20년 동안 배워서 30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는 것은 저는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자, 아까 보신 것처럼 온라인 교육이 더 활성화되면 과연 우리가 20년 동안 학교를 다닐 필요가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뭐 특수한 직업들을 제외하고는 20년 동안 배우고 난 뒤에 3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은 거의 힘들어진 세상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사회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2차 산업혁명 당시 또는 3차 산업혁명 당시에 가지고 있던 기존의 사회 제도는 해체될 것이다.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새로운 세상이 나타나는 것 중에서 몇 가지 우리가 짚어보고 지나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획경제라는 얘기를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경제 용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들어보시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기익이라고 하는 것은 1920년대 미국 재즈 공연장 주변에서 그 연주자들을 연주가 있을 때 연주자들을 섭외해서 공연을 하던 그 부분을 기익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런 무대에서 오늘 밤 재즈 공연이 있는데 그 재즈 공연이 상설화되어 있지 않다면 재즈에 필요한 뮤지션들을
뮤지션들을 그날 저녁에 일할 사람들을 모아서 그날 공연을 하고 해산하는 직장이라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음악적 재능, 음악적 스킬을 그날 저녁에 와서 하고 나서 그에 대한 페이를 받는 하룻밤 계약을 연주한다는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획경제를 얘기하면서 가장 많이 얘기되는 회사가 우버라는 회사입니다. 한국에서는 우버가 엄청나게 그 사회적으로 논쟁은 됐지만 사실 우버가 본격화되지는 못했었죠. 지금 현재도 그런 거고요. 그 우버는 뭐 잘 아시다시피 개인이 운전자가 자기 자동차로 원하는 사람들을 원하는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드리고 그에 대한 비용을 받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우버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런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곳 A에서부터 B로 가는 곳인데요. 저 왼쪽에 보시면 원하는 시간에 운행하세요. 언제 어디서든지 수익을 올리세요. 자율적인 운행 시간. 저게 제가 넣은 게 아니고요. 우버의 홈페이지에 우버 드라이브를 모집할 때 나오는 페이지입니다. 자, 기획경제랑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자, 필요할 때 와서 일을 하고 수익을 올리고 끝나면 본인의 일, 본인의 직장이 아닌 개인의 생활로 돌아가는 그런 우버의 기사들을 볼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획경제와 되게 유사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보면 되게 단순하잖아요. 우버라는 게 우리가 뭐 한국에서 사용하는 카카오의 뭐 어플리케이션이나 크게 다를 것도 없습니다만은 우버 기술을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우버의 가치가 2019년도에 120 빌리언, 120조 달러였습니다. 자, 그 120조 달러가 얼마나 큰 거냐 하면 미국에 있는 3대 자동차 제조회사 제너럴 모터스, 포드, 피아트 크라이슬러 3개를 합친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게 우버의 시장 가치입니다. 자, 왜 제가 이걸 보여드리냐 하면 야, 우버가 가진 것이 뭐냐. 운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하나, 그다음에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어플리케이션 하나, 그 2개를 합쳐놓은 건데 뭐 우버가 공장이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가장 많은 자동차를 생산하는 GM, 포드, 피아트, 크라이슬러보다 시장 가치가 더 높다라는 거죠. 저는 여기서 뭐 주식 시장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버가 저런 가치를 가지게 된 거는 뭐냐? 사람들이 그런 것을 믿는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버가 기획경제를 가장 잘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기획경제가 점점 더 발전할 거라는 거죠. 자, 기획경제를 얘기할 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배달 기사들 사실은 기획경제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필요로 할 때 일을 시작해서 필요로 할 때 일이 끝나는 자, 그런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20년을 배워서 3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는 그런 사회 구조는 깨질 것이 분명하다. 왜? 저는 우버의 가치가 120조 달러가 되는 것을 보고 확신을 했습니다. 이런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가지고 조금 더 멀리 미래를 한번 보자 이거죠.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할 때 기술, 빅데이터, AI, 로봇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많은 4차 산업 관련돼서 또는 새로운 미래학에 관련돼서 자료를 보고 정리했을 때 이렇게 몇 가지로 저는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물론 저는 미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아주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아마 이 내용 정도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돼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인간과 기계, 컴퓨터는 서로 협력하게 될 거다. 어떤 사람들은 기계가 또는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다 빼앗고 인간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그 정도 업무론자는 아니고요. 그리고 그렇게 비관론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계에게 도움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컴퓨터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더 가속화돼서 조금 더 진일보된 그런 관계를 가질 것이다. 그리고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왜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차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의 인구는 100년 동안 5배가 증가할 정도로 삶이 풍요로워졌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면 기계가 발전되고 컴퓨터가 더 발전될수록 나의 삶은 피폐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삶도 기계가 좀 더 발전되고 컴퓨터가 좀 더 발전될수록 여러분도 삶도 조금 더 편해지고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댁에서 청소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로봇 청소기가 나온 지는 거의 10년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로봇 청소기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청소를 잘합니다. 프로그래밍이 잘 돼 있고요. 길을 잘 찾아다니고요. 훨씬 더 잘합니다. 그러면 로봇 청소기가 나와서 나의 삶의 질이 안 좋아졌냐? 저는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요즘 나오는 자동차의 반자율 주행 해보셨습니까? 엄청나게 편리합니다. 자, 삶의 질은 향상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저숙련, 저임금 노동 인력은 수요가 감소될 겁니다. 왜? 로봇이 대체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로봇이 저런 일자리들을 대체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질이 낮아질 것이냐?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컴퓨터 기술이 발전하면서 또는 데이터 매니지먼트 기술이 발전하면서 정보의 공유가 쉽게 이루어지고요. 정보의 투명성이 분명히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향후에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컴퓨터의 도움을 받으면서 충분히 훨씬 더 다양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계와 사람과 기계 간이 서로 다 연결이 되면서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과정을 겪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IoT고 센스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지금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심박수를 내 기계가 알아차리고 나한테 알려주고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기계와 사람과 계속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고 호환해 나가는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량 생산은 드디어 종말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물건이 너무 많습니다. 생산 시스템이 바뀌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은 이제 넘쳐나게 돼 있습니다. 그 넘쳐나는 물건 속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나에게 특화된, 소위 말해서 퍼스널라이즈된 제품들을 원하게 될 겁니다. 내가 남들하고 똑같은 옷을 입기 싫어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1900년대 초반에 1차 산업혁명 이후에 면직물이 생산돼서 옷을 만들었을 때는 아마 길에 다니는 100명 중에 90명은 똑같은 하얀색 옷을 입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강의실에 절반이 나와 똑같은 옷을 입고 있다. 회사 유니폼이 아니라면 다들 싫어하실 겁니다. 이제는 나만의 것, 나의 것을 원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나만의 것, 나의 것을 원하게 된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그런 욕구가 있었지만 너무 비쌌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D 프린팅이라든지 컴퓨터의 도움, 로봇의 도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퍼스널라이즈된 제품들을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새로운 운동화, 새로운 디자인을 주문하시면 며칠 내에 여러분들이 급하게는 오늘 내일 중에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생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게 혹자는 4차 산업혁명의 공장 시스템의 끝판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런 시대는 분명히 저는 올 것이라고 봅니다. 자, 이런 미래를 바탕으로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하는 일은 기계가 가져가고 기계가 나에게 많은 것을 지원해주고 인간의 삶은 풍요로워진다는데 나는,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난 시간에 셀피노믹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그 말씀을 드렸죠. 퍼스널라이즈 되고 개인의 재능과 탤런트가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그것이 가치를 만들게 되고 그런 시장, 그런 경제, 그런 것들이 저는 셀피노믹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개인은 점점 더 독립적이 되고 새로운 자주적인 경제 주체가 될 겁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내가 혼자서 이 세상에서 꼿꼿이 서려고 하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 첫 번째 들었던 게 컨텐츠였고요. 두 번째는 영업 마케팅 능력이었고요. 세 번째는 플랫폼을 만들거나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셀프 리더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컨텐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부분들은 차후에 특히 영업 마케팅에 대해서는 차후 위대한 생각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컨텐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컨텐츠는 우리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우리가 수많은 매체를 통해서 그게 주로 활자 매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컨텐츠를 쌓아왔고요. 그 컨텐츠가 대를 이어서 전달되어 왔고요. 사실 교육이라는 기분을 보면 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컨텐츠가 있어 왔고요. 가장 우리가 보편적인 컨텐츠라고 얘기하는 거는 문자로 기록된 책. 요즘은 다 컴퓨터에 담겨 있긴 하지만 예전에는 다 문자로 기록된 책. 그 이전에는 팔만대장경처럼 어떤 매체에 기록된 글로 남아 있었죠. 그런데 컨텐츠라는 거는 사실 조금 더 광의의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컨텐츠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 다들 외국어를 사용하느냐, 컨텐츠에 적합한 한국어 단어는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컨텐츠는 이미 외래어로서 표준 국어 대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보면 문자, 부호, 음성, 음량, 이미지, 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해 처리, 유통하는 각종 정보 또는 그 내용물을 통틀어 이른다라고 국어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문자, 부호, 음성, 음량, 이미지, 영상 이게 다 컨텐츠입니다. 어떤 분들은 문자가 더 중요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음성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음량이 중요할 수도 있고 다 컨텐츠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그 컨텐츠들이 지금은 디지털의 방식을 통해서 다 저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저런 플랫폼들이 없으면 콘텐츠는 공유되지 않습니다. 공유되지 않는 컨텐츠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도서관에 묻혀 있는 컨텐츠가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관의 가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활용의 가치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런 문자, 부호, 음성, 음량, 이미지, 영상은 디지털 방식을 통해서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이 셀프노믹스에서 내가 가장 성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컨텐츠를 가져야 된다. 어떤 종류의 컨텐츠냐? 그거는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또는 개개인의 재능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형태든 컨텐츠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은 향후 세상에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각자가 그런 컨텐츠를 가져야 된다. 그런데 컨텐츠를 조금 더 이해를 해야지만이 과연 나는 어떤 컨텐츠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를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복잡한 그림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2019년도에 인터넷 미닛이라고 보시면 전 세계에서 60초 동안 일어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다 보시기는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요약을 했습니다. 자, 전 세계에서 60초 동안 일어나는 일, 4,500만 유튜브 비디오가 보여진다고 합니다. 60초 동안. 그 다음에 70만 시간의 넷플릭스를 시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요즘 넷플릭스 엄청나게 보죠. 넷플릭스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35만의 인스타그램이 공유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100만 페이스북 메시지가 공유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60초 안에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컨텐츠가 공유되고 있는지 아시겠죠? 자, 제가 왜 컨텐츠 말씀을 드렸냐면 이 많은 트랜잭션이 일어나는 것은 다 컨텐츠의 힘입니다. 그게 사진이든 이미지든 문자든 음성이든 어떤 형태로든 일어납니다. 저기에서 부가가치가 발생한다는 거죠. 유튜브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마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들으시는 대부분 분들도 혹시나 유튜브로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데일리 TV 앱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남녀노소 누구나 유튜브를 보시고 계십니다. 저는 감히 확신을 합니다. 예전에는 유튜브는 특정 세대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택시 타시면 연세가 있으신 택시 기사분들도 유튜브를 보고 계시고요. 길에서도 이어폰을 끼고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지금은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유튜브를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유튜브를 보시면 왜 이렇게 제가 자신을 할 수 있냐, 누구나 보는 유튜브라고 자신을 할 수 있냐 하면 전 세계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 25억 명을 대상으로 분석했는데요. 다운로드 트래픽 기준으로 37%가 유튜브가 차지합니다. 사실은 유튜브가 전 세계 모든 데이터를 다 잡아먹는 원흉입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유튜브에 유통되는 컨텐츠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사실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도 크다고 하지만 유튜브에 비하면 아주 작은 양입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는 영상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길이도 엄청나게 깁니다. 누가 페이스북에서 문자 올라오면 2번 넘겨보고 나면 더 이상 길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유튜브에서는 5분, 10분, 심지어 1시간, 2시간짜리도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컨텐츠를 유통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자는 물어보더라고요. 유튜브가 도대체 뭔데? 유튜브가 왜 저렇게 성행을 할 수 있고 유튜브가 왜 저렇게 성공을 할 수 있었냐?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유튜브의 가장 큰 장점은 누구나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위대한 생각을 들으시는 분도 당장 오늘 내 스마트폰을 켜고 유튜브로 영상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릴 수 있습니다. 어떤 컨텐츠를 올릴 것인가는 여러분들의 선택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유튜브라는 플랫폼은 여러분들한테 아무런 비용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유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홍보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컨텐츠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들을 실어나를 기술적 플랫폼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국 관련 사업을 하시거나 화장품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분들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제가 왕홍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왕홍이라는 단어는 중국에서 신조어 중에 하나입니다. 인터넷을 뜻하는 왕러하고 인기 있는 사람을 말하는 홍런을 합쳐서 왕러 홍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줄여서 왕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왕홍이 뭐냐? 개개인의 역량과 재능을 컨텐츠하고 브랜딩해서 인터넷에서 유명해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개개인의 그런 브랜딩을 가지고 실제로 모바일에서 제품을 판매를 합니다. 우리랑은 조금 다른 컨셉이죠. 우리는 만약에 유튜브가 어떤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하면 구독자들이 막 댓글을 달죠. 상업적으로 변질했다. 이 사이트는 더 이상 못 보겠다. 이 채널은 더 이상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 문화가 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모바일 상에서 SNS에 나와서 제품을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각자가 전문으로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자, 화장품, 그다음에 의류 이런 식으로
전문적으로 영역이 있습니다. 자, 지금 나오는 사진에서 보면 웨이야라고 한동안 뭐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었고 유명해지게 된 계기는 뭐 이미 유명했지만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된 계기는 하루 동안 557억 원치의 제품을 판매하게 되면서 유명해진 그 왕홍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한국에 알려지게 된 거는 한국 화장품을 1초에 2만 개를 팔아서 한국 화장품 중에 뭐 그 브랜드는 대박이 났겠죠. 엄청나게 성공을 한 케이스가 되면서 우리나라에 또 알려지게 됐습니다. 자, 중국에는 이런 왕홍들이 엄청나게 많이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배경에는 이렇습니다. 중국은 인구가 많고 땅이 넓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많은 제품들이 새로 나오고 있어서 이 왕홍도를 통해서 소개되는 것이 사람들은 그 왕홍의 신뢰도, 왕홍의 정보력을 믿고 그 제품을 사고 거기에 대해서 또 댓글을 달아주고 서로 인터랙션을 하면서 점점 왕홍의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그 중국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튜브, 페이스북이 불가능합니다. 다 차단돼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SNS 플랫폼을 사용합니다. 자, 가장 아래에 있는 그 런런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페이스북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유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유튜브랑 유사합니다. 그래서 위챗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카카오톡처럼 이게 서로 문자를 주고받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전혀 한국에서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게 중국의 SNS를 좌지우지하는 대표적인 플랫폼들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걸 보여드리냐 하면 아래에 보시면 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10억 명입니다. 우리나라 카카오가 아무리 발전을 해도 5천만을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5천만이기 때문에. 중국의 이 플랫폼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미 10억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홍이 엄청나게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 왕홍이 2015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2020년에 거의 11조 원에 가까운 경제를 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소비자가 핸드폰에서 왕홍이 방송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구매를 하는 양이 11조 원. 혹자는 뭐 17조 원까지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러면 17조 원과 11조 원의 갭이 왜 그렇게 많이 발생하냐? 사실 왕홍에 대한 정의가 어렵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인터넷에서 유명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명한 사람들의 기준이 어딥니까? 뭐 팔로워가 100만 넘어야지 유명한 사람이지. 팔로워가 10,000명이 넘어야 유명한 사람이지. 그것은 구분하기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왕홍의 경제력이 11조 원에서 17조 원에 다다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중국에서 2,300만 명의 왕홍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점점 전문화되고 글로벌화되고 전문화라는 건 뭐죠? 자기의 컨텐츠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300만 명 중에 탑에 들어가는 왕홍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치과 의사. 사실 치과 의사가 구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치약을 팔면 잘 팔리겠죠. 의사들,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속도로 지금 이 왕홍의 세계에 뛰어들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중에서 아주 벌써 유명해진 사람들도 많고요. 자, 2,300만 명의 11조 원, 17조 원에 이르는 경제력을 구성하는 이것이 다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냐? 플랫폼 맞습니다. 그렇지만 플랫폼은 유튜브처럼 자락을 깔아주는 것입니다. 그 자락이 깔린 곳에서 그 위에 컨텐츠라는 탑이 쌓이면서 지금 이런 경제력이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관점의 정보를 한번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 컨텐츠 그래 중요한데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물론 컨텐츠를 생각하시고 나만의 컨텐츠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컨텐츠를 만들었어. 그런데 유통할 플랫폼은 있다는데 여전히 어려워. 전문가들만 진행을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회사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계가 우리의 삶을
내가 하는 일을 얼마나 도와줄 수 있는지, 나의 컨텐츠를 어떻게 살려갈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도비라는 회사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신 분도 있고 생소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어도비라는 회사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PDF 아시죠? PDF 어도비에서 나온 겁니다. 자, 포토샵 어도비에서 나온 겁니다. 1982년도에 캘리포니아 세너제이, 참 영어로 쓰면 세너제이인데 여러분들이 한국에서는 산호세라고 얘기를 하죠.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설립된 디지털 이미징, 디자인, 문서 작성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회사고요. 주요 제품으로는 뭐 포토샵, PDF, 일러스트레이터 등이 있습니다. 아마 포토샵은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고요. PDF는 제가 감히 말씀드릴 건데 최소한 하루 이틀에 한 번씩은 쓸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만든 회사가 어도비입니다. 어도비는 아래서 보신 것처럼 클라우드 베이스로 많은 소프트웨어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습니다. 사실 PDF 편집을 한번 하려도 어렵고, 뭐 포토샵은 말은 많이 들었는데 내가 포토샵을 열어본 기억은 별로 없고, 포토샵을 할 때는 주로 누구한테 시키죠. 포토샵을 잘 하는 사람한테. 그게 우리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바뀌게 됐습니다. 어떻게 바뀌게 됐냐? 어도비 센세이라는 AI 툴이 나오면서 혁명적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어도비의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플랫폼이 어도비 센세이라는 것인데, 소프트웨어가 이미지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목소리로 명령을 내리면 움직입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면, 자, 여기에 머리 모습이 보이죠? 소프트웨어를 돌려놓고 이 그림자를 지워줘.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그림자를 지워줍니다. 정말로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저도 뭐 이 강의 하나를 만들려고 하면 사실 인터넷에 붙어서 이미지를 찾는 데만 해도 맨날 며칠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음성으로 이미지를 찾아줍니다. 제가 간단한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영상에 보시면, 자, 이런 모습들을 다 음성으로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꽃을 찾아줘. 그 다음에 뭐 빨간 꽃을 찾아줘. 이미지가 좀 빨리 돌아가네요.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음성으로 소프트웨어가 자동적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만드는데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컨텐츠를 집어넣을 것인가가 있어야 됩니다. 자동차를 빼줍니다. 말로써. 빨간 자동차를 빼줘? 빼줍니다. 자, 사람을 그림에서 빼주고요. 어떤 이미지를 넣으면 컬러를 맞춰주고요. 사람 얼굴 변화, 모든 것을 다 음성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런 기술입니다. 자,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포토샵을 엄청나게 잘하는 분들한테 가서 부탁을 하거나 돈을 주고 시켜야 됐죠.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가능합니다. 우산을 든 여자 그림을 찾아줍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이 제품을 홍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그림과 컨텐츠만 있다면 어도비를 통해서,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뭐 어도비뿐만 아니라 다른 기술들도 많이 나오겠죠. 여러분들이 구현해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회의를 하고 일을 마치고 여기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또는 5년 후, 10년 후에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진지하게 나의 미래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강의가, 이 컨텐츠가 5년 후, 10년 후에 기계가 이 강의를 구성하고 여러분들한테 저보다 더 잘 전달할 수 있다고 하면 저도 저의 미래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내일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기계에 의해서 할 수 있는가? 암울한 것 같죠? 그렇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부분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컨텐츠가 확실하기만 하다면 그 재능과 컨텐츠는
예전보다 훨씬 더 큰 가치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줄 겁니다. 보상을 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가지고 있을 때 얘기입니다. 훌륭한 바리스타가 로봇에 의해서 대체되고 있습니다. 훌륭한 운전기사도 로봇에 의해서 대체되고 있습니다. 뭐 기계가 이렇게 대체된 건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거고요. 발열 체크하기에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하니까 힘드셨죠. 로봇가 여러분들 지나가기만 해도 온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중에서 과연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10년 후, 20년 후에도 여러분들을 이 사회에서 독자적으로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여러분들의 컨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떤 형태의 컨텐츠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활자할 수 있는 능력, 글을 쓸 수 있는 능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 능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그렇지만 그 기술은 기계가 할 수 없는 기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면 그게 여러분들 삶에서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향후를 살아가는 생존 조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첫째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라고요. 살아남는 것은 가장 강한 종이나 가장 똑똑한 종들이 아니라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것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기술들을 이용해서 나의 컨텐츠를 전 세계로 확산시켜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역량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 번쯤 돌아보신다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엄청나게 밝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파할 수 있는지, 어떻게 비즈니스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더스토리의 임규태입니다. 오늘 인더스토리 8번째 이야기의 주제는 불입니다. 시각적으로 볼 때 이 플라즈마 현상을 말하는 것이에요. 불은 여러 종류가 있고 각각의 불마다 온도도 다르고 특성도 다르다. 불의 용도 중에서 인류 문명에 가장 영향을 줬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음식을 익혀 먹었다는 것입니다. 불 에너지를 증기를 매개체로 해서 동력으로 만들고 그것을 마음 놓고 쓸 수 있게 만들었다. 이것이 증기기관의 핵심적인 화력으로 교류 발전기를 동작시켜서 전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린더호프 궁전의 이 프로젝트가 최초의 화력 발전으로 기록이 됩니다. 핵폭탄의 위력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이 훗날 국제 정세에 많은 판도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바로 그 안에 있는 수소와 헬륨이 그 핵융합하는 과정에서 이런 막대한 에너지가 방출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이 토카막의 원리 토카막이라는 기술이 토카막을 이용한 인공태양 전쟁이 지금 한창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불의 전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